어느 날 아침 광종은 조정에서 폭탄 같은 교지를 내렸다. 본래 양인이었으나 전쟁 중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모두 조사하여 해방하라.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노비는 호족들에게 있어 단순한 일꾼이 아니었다. 농사를 짓는 경제력이자 전쟁 시 갑옷을 입고 방패가 되는 사병이었다. 전하, 이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공신들의 재산을 몰수하시겠다는 겁니까? 호족들의 수장들이 대궐 앞에서 석고대죄하며 소리쳤다. 광종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읊조렸다. 백성이 노비로 썩어가는 나라에 무슨 근간이 있단 말이오? 그들이 양인이 되어 나라에 세금을 내야 왕실의 곳간이 차고 그래야 경들을 지켜줄 군사를 기를 것 아니오. 이 법으로 인해 수만 명의 노비가 양인이 되었다. 호족들의 경제력은 반토막 났고 왕실의 재정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925년 고려의 수도 송악계경은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을 지내고 있었다. 태조 왕건은 집무실인 천복전에 앉아 지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후백제와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각지에서 자신을 도와 나라를 세운 호족들은 매일같이 새로운 권리를 요구하며 왕권을 압박하고 있었다. 그때 충주 출신의 왕비 신명 순성왕후 유씨의 처소에서 날카로운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동시에 마른 하늘에서 거대한 천둥 소리가 송악 전체를 뒤흔들었다. 태조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찻잔이 가늘게 떨렸다. 등남이옵니다, 전하. 넷째 왕자님이십니다. 태조는 서둘러 처소로 향했다. 갓 태어난 아이의 눈은 갓난아기답지 않게 또렷했고 그 눈동자 안에는 차가운 서기가 서려 있었다. 태조는 아이를 안아들며 중얼거렸다. 이 아이의 이름을 소라 하겠다. 밝게 비춘다는 뜻이니 이 어두운 난세의 끝을 밝히는 등불이 되거라. 하지만 태조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아이가 태어날 때 울린 천둥은 축복일까? 아니면 장차 이 땅을 피로 씻어낼 숙청의 예고일까? 왕소는 영민했다. 하지만 그 영민함은 칼날을 숨긴 칼집과 같았다. 당시 고려 왕실은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호족들의 연합체에 불과했다. 태조는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해 29명의 부인을 얻었으나 그것은 곧 29개의 거대한 세력이 왕위를 놓고 다투는 전쟁터가 되었음을 의미했다. 왕소는 어린 시절부터 형제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어머니 유씨 부인은 자신의 아들들 왕요, 왕소 등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끊임없이 암투를 벌였다. 왕소는 어머니의 손길에서 따뜻함보다는 권력에 대한 갈구와 서늘한 집념을 먼저 배웠다. 소야 명심해라. 이 궁궐에서 내 편은 오직 내 형제뿐이다. 저기 엎드려 절하는 신료들은 언제든 내 목을 노리는 늑대들임을 잊지 마라. 어머니의 훈계 속에 왕소는 자신을 감추는 법을 익혔다. 그는 무예 연습에 매진하면서도 남들 앞에서는 불교 경전을 읽으며 살생을 멀리하는 척 연기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호족들이 왕권을 조롱하며 웃는 소리가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943년 고려의 거목 태조 왕건이 세상을 떠났다. 장남 해종왕무이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호족들의 거센 파도 앞에 놓인 작은 뗏목과 같았다. 견고한 외척 세력이 없던 해종은 매일 밤 자객의 위협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왕소는 곁에서 형 해종을 지켜보며 권력의 생리를 뼈저리게 느꼈다. 형님, 어찌하여 저들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해종은 퀭한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며 답했다. 소야, 저들이 곧 이 나라다. 저들을 베면 나라의 기둥이 뽑힌다. 나는 그저 견디는 것뿐이다. 왕소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견디는 것은 왕의 도리가 아니다. 왕은 지배하는 자여야 한다. 해종이 재위 2년 만에 의문의 병사 혹은 독살설로 생을 마감했을 때 왕소는 슬픔보다 먼저 거대한 공포와 결심을 마주했다. 둘째 형 정종왕요이 즉위했다. 정종은 해종과 달랐다. 그는 서경평양 세력을 등에 업고 기존 개경 호족들을 압박하려 했다.
하지만 급진적인 서경 천도 계획은 백성들의 고통과 호족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어느 날 밤 정종은 갑작스러운 천둥 번개에 놀라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마치 왕소가 태어나던 날의 그 천둥처럼 하늘은 다시 한번 고려의 왕을 꾸짖는 듯했다. 병석에 누운 정종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동생 왕소를 불렀다. 소야, 나는 실패했다. 호족들을 이기려 했으나 오히려 그들에게 먹히고 말았구나. 이제 내 차례다. 정종은 떨리는 손으로 왕소의 손을 잡았다. 누구도 너를 내려다보지 못하게 하라. 정종이 승하하고 마침내 왕소가 고려 제4대 국왕으로 즉위했다. 그의 나이 25세. 즉위식 날 개경만월대에 모인 공신과 호족들은 새 왕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저 젊은 왕도 형들처럼 오래가지 못하겠지. 성품이 온화하고 불교를 숭상한다니 다루기 쉬울 걸세. 왕소는 면류관 너머로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왕규 박수경. 아버지를 도와 나라를 세웠으나 이제는 나라의 주인이 되려 하는 자들. 왕소는 그들에게 아주 정중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첫 교지를 내렸다. 과인은 덕이 부족하나 선왕들의 유지를 이어 이 나라를 안정시키고자 하오. 경들의 도움이 절실하니 부디 나를 가르쳐 주시오. 호족들은 쾌제를 불렀다. 하지만 그것은 광종이 판 함정이었다. 그는 즉위 후 무려 7년 동안 자신을 낮추고 호족들의 비위를 맞추며 숨을 죽였다. 훗날 벌어질 거대한 숙청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는 것을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어느 깊은 밤 광종은 홀로 궁궐 후원을 거닐었다. 그는 품속에서 아버지가 남긴 유훈인 훈요 10조를 꺼내 읽었다. 그리고 허공을 향해 나직이 읊조렸다. 아바님, 당신은 화합을 원하셨으나 저는 복종을 원합니다. 고려의 하늘의 태양은 오직 하나여야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태양이 되어 저 비겁한 그림자들을 모두 태워버리겠습니다. 광종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949년 옥좌에 앉은 왕소는 형 정종의 장례를 치르며 깨달았다. 부디 강해져라. 대신들이 올리는 조문 속에 숨겨진 오만함을. 그들은 왕을 추대했다기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줄 관리인을 세웠다고 믿고 있었다. 전하, 선왕께서 서경천도로 민심을 이르셨으니 이제 공신들에게 토지를 돌려주시고 사가의 병력을 인정해 주셔야 하옵니다. 대상 왕규를 비롯한 호족들의 목소리는 왕의 집무실인 천복전을 가득 메웠다. 광종은 그들의 무리한 요구에 분노하는 대신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경들의 말이 옳소. 내 어찌 공신들의 노고를 잊겠소. 그 후 7년 동안 광종은 철저히 자신을 낮췄다. 호족들이 주는 술잔을 마시고 그들의 자제들에게 관직을 내주며 불교 행사에 전념하는 유약한 왕의 가면을 썼다. 하지만 밤마다 그는 궁궐 깊은 곳에서 단 한 명의 신복도 없이 고려의 가계도와 호족들의 사병 명부를 검게 지워나가고 있었다. 956년 후주에서 온 사신단 속에 섞여있던 쌍기라는 인물이 광종의 눈에 들어왔다. 광종은 그를 보자마자 직감했다. 이 이방인이 자신의 손에 쥐어질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것임을. 쌍기여, 그대의 나라에서는 인재를 어떻게 뽑는가? 전하, 시험을 치러 오직 실력으로만 뽑나이다. 가문도 칼의 힘도 아닌 오직 머릿속에 든 학문으로 말입니다. 광종의 눈이 번뜩였다. 고려의 공신들은 칼로 나라를 세웠기에 칼로 왕을 위협한다. 그렇다면 그들의 칼을 뺏을 방법은 글뿐이었다. 광종은 쌍기를 정계의 핵심으로 전격 발탁하며 7년간 갈아온 칼날을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냈다. 어느 날 아침 광종은 조정에서 폭탄 같은 교지를 내렸다. 본래 양인이었으나 전쟁 중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모두 조사하여 해방하라.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노비는 호족들에게 있어 단순한 일꾼이 아니었다. 농사를 짓는 경제력이자 전쟁 시 갑옷을 입고 방패가 되는 사병이었다. 전하, 이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공신들의 재산을 몰수하시겠다는 겁니까? 호족들의 수장들이 대궐 앞에서 석고대죄하며 소리쳤다. 광종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읊조렸다. 백성이 노비로 썩어가는 나라에 무슨 근간이 있단 말이오? 그들이 양인이 되어 나라에 세금을 내야 왕실의 곳간이 차고 그래야 경들을 지켜줄 군사를 기를 것 아니오. 이 법으로 인해 수만 명의 노비가 양인이 되었다. 호족들의 경제력은 반토막 났고 왕실의 재정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광종은 처음으로 호족들의 얼굴에서 공포를 읽었다. 노비안 건법으로 호족의 팔다리를 자른 광종은 958년 과거제를 통해 그들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의제 관직은 할아버지의 공적 덕분에 얻는 것이 아니라 국왕이 출제한 시험 문제를 맞춰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되었다. 광종은 쌍기를 시험관으로 세워 호족 자제들을 대거 탈락시키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젊은 유학자들을 대거 등용했다. 조정의 공기는 바뀌었다. 어제까지 큰 소리치던 호족들 옆에 왕의 명령만을 받드는 왕의 사람들이 들어차기 시작했다. 노비안 건법과 과거제로 호족들의 팔다리를 잘라낸 광종은 이제 그들의 숨통을 끊기로 결심했다. 그 신호탄은 사소한 밀고에서 시작되었다. 평농군 출신의 권신들이 영모를 꾀한다는 보고가 올라온 것이다. 광종은 기다렸다는 듯 칼을 뽑아들었다. 누구든 좋다. 반역의 냄새가 나는 자를 고발하라. 노비가 주인을 고발해도 좋고 아들이 아버지를 밀고해도 좋다. 오직 집만이 그들의 생사권을 쥐겠다. 이후 고려의 수도 개경은 고발의 도시가 되었다. 광종은 대궐 앞에 커다란 함을 설치하여 누구든 밀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어제까지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가 오늘 아침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태조 왕건을 도와 고려를 건국했던 1등 공신 박수경은 자신의 세 아들이 모두 옥에 갇히자 절망에 빠져 숨을 거뒀다. 광종은 박수경의 죽음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가문을 완전히 멸문시키며 조용히 읊조렸다. 박수경, 아바님의 형제 같던 자였지. 하지만 그대의 충성은 아바님에게서 끝났어야 했다. 이 나라에 2명의 주인은 필요 없다. 숙청은 멈추지 않았다. 공신들뿐만 아니라 왕실의 종친들까지 광종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광종은 자신의 형인 해종의 아들 흥화군과 정종의 아들 경춘원군을 영모 혐의로 처형했다. 조카들의 목을 베던 날 광종은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환청을 들었다. 소야, 너는 어찌 이리도 잔인하냐? 죽은 형들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오는 듯했다. 그는 술잔을 벽에 던지며 소리쳤다. 잔인한 것은 내가 아니라 이 자리입니다. 내가 베지 않으면 저들이 나를 베었을 것입니다. 황궁의 바닥은 매일 물로 씻겨 나갔지만 비릿한 피비린내는 기둥과 석가래에 깊이 박혀 사라지지 않았다. 신료들은 광종의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하여 조회 때마다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었다. 그것은 복종이 아니라 거대한 공포였다. 960년 광종은 고려를 황제국으로 선포하고 준풍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왕이 아닌 황제였다. 하지만 그가 세운 제국은 시체 위에 세워진 거대한 무덤과 같았다. 그는 호족들을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 스스로를 신격화했다. 화려한 황제의 예복을 입고 금으로 치장된 옥좌에 앉았으나 그의 곁에는 더 이상 진심으로 충언을 올리는 신하가 없었다. 쌍기마저도 광종의 광기 어린 숙청에 질려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황제는 외로웠다. 그는 잠을 이룰 때면 칼을 옆에 두지 않으면 안 되었고 음식에 독이 들었을까 의심하며 기미 상궁을 5명이나 두었다. 절대 권력은 그에게 평화 대신 끝없는 의심을 선물했다. 광종은 말년에 이르러 자신이 흘린 피에 대한 극심한 죄책감과 공포에 시달렸다. 그는 살생의 업보를 씻기 위해 광적으로 불교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귀법사를 창건하고 전국에 수많은 사찰을 지어보시를 행했다. 매일 수천 명의 승려에게 공양을 올리고 길거리의 거지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다.
하지만 백성들의 눈에는 그것이 자비로운 군주의 모습이 아닌 지옥의 불길을 피하려는 죄인의 발버둥으로 보였다. 황제께서 또 절을 지으신단다. 그 절에 들어가는 기둥 하나가 우리가 죽인 공신들의 뼈일지도 모르지. 백성들의 냉소적인 수군거림이 장터를 메웠다. 광종은 향연기에 쌓여 연부를 외웠으나 눈을 감으면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환영이 나타나 그의 목을 조르는 꿈을 꾸었다. 광종의 칼날은 결국 마지막 남은 혈육 태자 주운날의 경종을 향했다. 태자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공포에 질려 눈을 피했다. 광종은 그런 아들의 태도에서 자신에 대한 원망과 역심을 읽었다. 너도 내가 죽기를 바라는구나. 그래야 이 옥좌가 내 차례가 될 테니까. 광종의 광기 어린 사유의 태자는 눈물을 흘리며 엎드렸다. 아바님, 소자는 그저 아바님의 건강이 걱정될 뿐이옵니다. 거짓말이다. 내 눈 뒤에 숨은 칼날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광종은 태자를 감시하기 위해 수많은 첩자를 붙였다. 태자는 사실상 연금 상태에 놓였고 부자 사이의 정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광종은 고려의 미래를 위해 호족을 쳤으나 정작 그 미래를 이을 아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만을 남겼다. 975년 5월 광종의 병세가 깊어졌다. 화려했던 제국도 그가 휘둘렀던 서슬퍼런 칼날도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는 못했다. 침전에 누운 광종의 얼굴은 이제 노쇠한 노인의 그것일 뿐이었다. 임종 직전 그는 창밖의 개경시내를 바라보았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자신이 세운 과거제로 등용된 인재들이 나랏일을 논하고 자신이 해방시킨 노비들의 자식들이 양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많은 피를 흘렸는가? 그는 평생토록 아버님 태조왕건이 만든 세상을 지키기 위해 그 세상을 좀먹는 자들을 베어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 또한 괴물이 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흘린 피가 고려의 500년 기틀이 될 것임을 알았지만 그 대가로 얻은 것은 지독한 고독이었다. 광종이 눈을 감던 순간 개경에는 거센 비가 내렸다. 마치 그가 평생 씻어내고자 했던 피를 하늘이 대신 닦아주려는 듯했다. 그가 죽고 난 뒤 조정은 다시금 요동쳤다. 그에게 억눌려 지냈던 호족 세력들이 복수를 부르짖으며 일어났다. 그러나 광종이 이미 완성해 놓은 중앙 집권적 체제는 생각보다 견고했다. 그가 죽었음에도 고려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만든 과거제와 유교적 통치 기반 위에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훗날 고려의 역사가들은 그를 평가하며 이렇게 적었다. 그는 미친 듯이 죽였으나 그 죽음들이 나라를 살렸다. 광종 왕소. 그의 이름 소처럼 그는 고려의 가장 어두운 곳을 자신의 피 묻은 손으로 밝히고 떠났다. 칭송과 원망이 공존하는 기이한 정적 속에 고려의 가장 치열했던 개혁가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다. 975년 광종이 승하하고 그의 아들 왕주 경종가 21세의 나이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공신들을 도륙하고 자신조차 의심하던 공포의 현장을 목격하며 자랐습니다. 옥좌에 앉은 그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감옥에는 억울하게 갇힌 호족들이 넘쳐났고 궁궐 밖에는 가문이 멸문당한 이들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하, 선왕의 정치는 가혹했나이다. 억울한 피를 닦아주지 않으시면 이 나라는 무너질 것이옵니다. 호족들의 압박에 경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복수법의 허용이었습니다. 광종 시절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썼던 이들이 직접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죠. 복수법이 선포되자 개경은 광란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법적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칼로 찔러 죽이고 노비가 옛 주인을 고발해 처형대에 세웠습니다. 복수라는 명분만 있다면 살인도 정당화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비극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광종의 총애를 받았던 권신들이 대낮에 도륙당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왕실 종친들 사이에서도
사적인 원한으로 서로를 죽이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경종은 당황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려 시작한 법이 고려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하라.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 또 다른 학살일 뿐이다. 경종은 즉위 1년 만에 복수법을 폐지하고 주동자들을 귀양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의 병을 얻은 젊은 왕은 정사의 뜻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궁궐 깊은 곳에서 바둑과 음악에 침잠하며 아버지가 남긴 핏빛 유산으로부터 도망치듯 살다가 재위 6년 만에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981년 경종의 뒤를 이어 태조의 손자인 성종왕치 즉위합니다. 그는 광종의 광기도 경종의 유약함도 닮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이성적인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려에 필요한 것은 국왕의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나라를 지탱할 질서와 제도라는 것을요. 성종은 즉위 직후 전국에 조칙을 내려 인재를 찾았습니다. 이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최승로입니다. 최승로는 고려 초기 5대 왕의 정치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시무 28조를 올립니다. 최승로의 건의는 단호했습니다. 불교는 수양의 근본이나 유교는 치국의 근본입니다. 지나친 불교 행사를 줄이고 유교적 관료 체제를 확립하십시오. 성종은 이를 전폭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는 광종이 칼로 다져놓은 중앙 집권의 토대 위에 유교라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성 육부제 확립 당나라의 제도를 고려의 실정에 맞게 고쳐 중앙행정 조직을 완성했습니다. 12목 설치 지방에 처음으로 중앙관리들을 파견했습니다. 호족의 나라였던 고려가 진정한 중앙집권 국가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국자감 설립 과거제를 뒷받침할 교육기관을 세워 실력 있는 유학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성종은 광종이 사용했던 황제라는 칭호와 독자적 연호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의는 거란 요나라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고 내치에 집중하기 위한 실리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거칠애보다 실질적인 백성의 삶과 국가의 안정을 택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나라를 세우셨고 나의 숙부는 기반을 닦으셨다. 나는 이제 이 나라를 천년의 반석 위에 올릴 것이다. 성종대에 이르러 고려는 비로소 초기 혼란을 끝냈습니다. 광종의 피가 없었다면 호족들은 여전히 왕을 조롱했을 것이고 경종의 혼란이 없었다면 복수의 허망함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며 성종의 지혜가 없었다면 고려는 단순한 군사 정권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993년 거란의 소손령이 8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했을 때 성종이 다져놓은 견고한 국가 시스템과 서이라는 걸출한 외교관이 있었기에 고려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강동 6주를 얻어내는 기적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